네, 2024년 10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꽁트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책인데요. 옥수동 불빛이라고 하는 꽁트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가는 백성입니다. 백성의 스마트 소설인데 이 소설이 2024년 황순원 스마트 소설 금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백성의 소설은 재미있다, 유머가 많기 때문이다,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사람은 이게 예명이고요. 본명은 백성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분입니다. 70 중반이시죠. 제가 이분을 굉장히 장시간 제 유튜브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 김대중 정권 때 이분이 외환은행의 외환본부장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4억 몇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죠. 그 불법 송금을 들키지 않게 해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그 당시 현대가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산업은행 돈을 아주 그 이자가 싸거든요. 그걸 꺼내갖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수지가 맞을 가능성이 높죠. 기업체들은 산업은행 돈을 타려고 애를 쓰고 수출하는 회사들은 수출입은행 돈을 타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얘기하면 특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권에서는 바로 산업은행하고 이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주는 걸 가지고 기업들을 통제를 하죠. 내 말 듣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는 산업은행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업들이 여러 은행들을 상대하면서 알아서 돈을 끌어와서 하면 돼요. 국가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산업은행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수출입은행조차도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행을 김대중 정권이 이용했죠. 현대그룹에서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빌립니다. 빌리는데 산업은행에서 거액을 빌려줍니다. 현대는 받아갖고 자기네가 그 돈을 대북 사업에서 일부를 썼어요. 즉 북한에 보냅니다. 근데 나머지 돈은 자기네가 원한 돈이 아니야. 그 돈도 이북으로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백성기 외환은행 본부장을 통해서 북한으로 갑니다. 나머지 돈은 현대그룹이 해외에 있는 자기네에서 바로 보내는 방법을 택했죠. 해외에서 보내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낸 돈 중에서 현대에는 자기네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은 나중에 갚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자기와 상관없이 빌린 돈이 또 1억 몇천만 달러가 되는데 그건 김대중 정권이 임의로 빼는 거죠. 그건 못 갚겠다라고 해서 싸움을 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결국은 아마 이거 손비 처리했을 겁니다. 산업은행에서. 그게 나중에 그 산업은행 행장했던 분이 국회에서 난 모른다라고 답변해서 난리가 났었죠. 제가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사는 집을 찾아가서 집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끝끝내 만나주지 않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은행장이 누구였더라.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이 빠지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산업은행은 한국은행 돈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바로 회출할 수 있으니까 국가는 무지무지하게 힘을 쓰면서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이 대북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현대가 대북 사업에 필요로 하지 않는 돈까지 빌려주게 한 다음에 그걸 북한에 퍼줬죠. 현대는 자기네가 대북 사업하기 위해서 빌린 돈은 나중에 뭐 갚았습니다. 전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은 내가 빌리지 않은 돈은 못 갚겠다 해서 싸움 벌었다가 그게 손비 처리가 돼서 산업은행장이 국회에서 그 돈은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돈을 어떻게 이북에 보내느냐 문제가 됐죠. 그때 이미 국정원을 이름 바꿨나? 국정원에서 주선을 해서 그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이 나와서 외환은행에 갖고 오죠. 보내주시오. 외환은행에 갖고 온 거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그때 우리은행이 아니고 한일은행인가? 신한은행이 아니고 뭐 조흥은행인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은행들은요 하루에 보내는 달러가 5억 달러가 넘지 않아요. 그런 데서 한 2억이 붙으면은 딱 의심을 합니다. 근데 외환은행은 하루에 10 몇 억씩 보내니까 2, 3억 붙으면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산업은행 돈을 달러로 2억 달러가 넘으니까 현금으로 2천만 달러, 2천억 원을 들러 왔으니까 수표를 들고 왔죠. 수표를 들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수표 뒤에 이서를 해라 라고 하니까 그 이서에 국정원 직원들은 다 가명을 쓰죠.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거니까 본명을 썼고 주민등록번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입금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도 사법 수사를 받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 자, 그래서 입금이 됐습니다. 그 외환은행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북에 보내느냐, 그 임무를 국정원장이 외환은행장에 부탁을 하게 되면 이 본부장이 이제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그때 중국 인민은행에 와 있어요. 인민은행에 북한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인민은행 계좌에 넣어주면 확인되면 베이징에 있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북한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돈의 흐름은 없잖아요. 이거 소위 환칙이라 그러는데 이 외환은요, 미국이 달러를 흐름을 다 추적합니다. 그게 누가 하는가 하면 미국의 재무부의 OFAC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위험국가라든지 테러단체에 달러가 가는지 늘 지켜봅니다. 이걸 감추기 위해서 환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저쪽 나라에서 나한테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저쪽 나라에서 나와 거래하는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한국에 또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환거래가 없이 서로 전화통화만 이렇게 해갖고 거래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수수료도 아끼고 좋은 게 있죠. 이런 환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넣어주면은 저쪽에서 빼는 거고 나중에 그걸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게 돈이 입금됐다 확인되고 그때 아마 6월 15일 날 정상회담이 열린 거는 그때 아마 휴일이 껴있고 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13일 날 정상회담이 6월 15일로 늦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북으로 송금한 요 작업을 완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성기 외환은행 본부장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그 외에도 다른 루트로 돈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다른 루트는 뭔가 하면은 한국계 외국인들, 그중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국정원이 돈을 넣어주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니까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 개설된 북한 계좌로 돈을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돈을 띄워 먹을까봐 일부는 청와대로 불려와서 하루 종일 돈 갔는지 확인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고 일부는 하여간 국정원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분들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자, 바로 그 주인공이 이 백성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의외로 연세도 많으신데 이 소설 위트 중심의 이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명을 백성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옥수동 불빛이란 걸로 황순원 스마트 소설 금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무슨 그런 상을 받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깜빡 놓쳤고 이 중에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몇 개 있어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은 저는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장군의 실종이라고 하는 요 파트예요. 이 장군의 실종이 뭔가 하면 우리 광화문에 가면은 서울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고 탁 서 있죠. 그 이순신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왜 실종됐느냐? 그걸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죠. 갑자기 소설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없어졌어. 여긴 이순신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검경이 나서서 검경도 안 되고 군까지 나서서 온 나라를 다지졌지만 장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장군이 있던 자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딱 칼 들고 있죠. 그 장검이 그 기단이라 그러니까 이순신의 동상이 있던 기단이겠죠. 거기에 기대어 있는 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순신 투구가 근처 화단에서 발견됐다. 그 외에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이순신이 한 작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죠. 나는 한 번도 임금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해보지 않았네. 오히려 임금이 두려움을 모르는 나를 두려워했지. 그것이 끝내 비극이었지만. 맞죠? 이순신을 두려워했던 건 선조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리더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가 자신이 없어. 뭐 부장이 자신이 없으면 유능한 기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견제를 하죠. 조직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한테 이순신이 토로를 합니다. 그 칼은 냅두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 칼로 한 번도 외병을 죽인 적이 없어. 호신용 칼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제가 시사전일에 있을 때 국정원을 모셨던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거기에 여진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등장하죠. 그 여진이 이순신을 숙모한 여자인지 아닌지는 진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진을 실존 인물로 보고 이순신이 이 작가한테 후에
토로를 하죠. 그 호신용 칼로, 외병을 죽이지 못한 칼로 내 정인의 목을 벨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칼을 놓고 정인에게 용서를 구할 참이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물어요. 아, 장군의 칼에 새긴 글이 있습니다. 일리소탕 혈렴사나. 네, 이 글은 굉장히 유명한 이 글인데, 이순신이 남긴 글 중에 유명한 게 많죠. 신유 12척, 나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명랑해전을 하기 전에 원균이 조선수군을 전멸시켰을 때 나는 12척의 배로 싸우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호남 국가지 보장, 양무호남 시무국가. 임진왜란 초기에 외병들이 경상도로 상륙해서 쭉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호남 지역의 이제 진주성이 버티고 해서 호남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이 호남 지역이 임진왜란 초기에 계속 우리 영역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군대가 왔을 때 호남 지역에서, 곡창 지역이죠, 식량을 갖고 가서 명나라 군대하고 조선 군대가 먹어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호남 국가지 보장이다. 호남은 조선이란 국가를 지키는, 장자는 장에 막을 장자,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다. 양무호남, 호남이 없었다면 시무국가, 국가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결의를 다쳤죠. 그러한 이순신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아까 금방 나왔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원래는 삼척, 서천, 산하동색, 일이, 소탕, 혈렴, 산하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일휘, 소탕, 혈렴, 산하만 나옵니다. 일휘, 한번 쫙 휘둘러. 그래갖고 뭐해? 싹 소탕하다. 한번 칼을 휘둘러 소탕을 해버렸더니 혈, 피가 튀죠. 피가 염색할 때 염자입니다. 산하, 산하를 물들였다. 일이소탕 혈염산하. 이순신의 기백을 나타내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 한번 칼을 휘둘러서 산하를 외병의 피로 물들였다.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삼척, 서천, 산하동색이 있습니다. 삼척, 1척, 2척, 3척, 한자, 두자, 세자. 네. 3척짜리 칼이란 얘기죠. 검이란 뜻이죠. 서천, 맹세할 서차에다가 하늘 처치합니다. 내가 세자짜리 칼을 쥐고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 동색. 산하라고 하는 건 산과 물인데, 천하가 움직일 동자, 그 다음에 색깔 색자입니다. 석자되는 칼을 들고 내가 하늘에 맹세하니 온 천지가 움직일 동, 이게 떨었다는 뜻이에요. 색은 새파래졌다는 뜻이에요. 아주 이순신의 기백이죠. 그리고 나서 일이 소탕 혈렴 산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작가가 얘기합니다. 당신 검에다가 일이 소탕 혈렴 산하, 이 멋진 글을 세웠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순신이 내 잘못이었어. 크게 실수야. 내가 그거 잘못 썼어. 일리소탕은 좋은데 혈렴 산하가 잘못됐어. 염색할 염자가 아니라 흐를 유자를 써야 됐어. 혈류삼아. 외병의 피들이 조국의 강토를 흘러가서 빠져나가 했어야 된다. 즉 조국이 외병의 핏으로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야. 우리는 뭐 진달래, 참꽃이라 그러죠. 그것이 꽃피면은 다 그게 뭐 혈렬삼아 같이 이쁘지만은 지금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빨갱이들로 새빨갛게 들었어. 그때 내가 그 피를 흘러가게 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스며들게 한 게 큰 실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설적인 제 설명이고요. 소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물든 산하는 아무리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핏빛임을 몰랐어. 매년 우두커니 서서 새봄 핏빛으로 물든 참꽃을 내려다볼 때마다 나를 원망했지. 소설 속에 이순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이 나가려고 하니까 작가가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끝났어. 이제는 이런 칼로 싸우는 세상이 아니지 않는가. 저들이 무한용문과 자연훼손이 저지른 싸움에 왜 내가 나서야겠나. 새 사람을 구해보시게 하고 이순신이 완전히 세상을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장군이 있던 자리, 이순신 동상이 있던 자리에 워낙 공해가 심하니까 세계 최대의 인공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외병이 아닌, 그리고 공산 세력도 아닌 대공해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 대공해가
좌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크를 해놨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실종되는 거지. 네. 박근혜 정부 때 우모 씨라고 하는 민정수석이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뭐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가고 공부가 취미였다고 하는 친구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그 우모 씨를 비난하는 게 굉장히 지금 우모 씨는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권력과 폭력 사이라는 제목으로 기묘한 풍자를 해놨어요. 그때 우모 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을 하고 있었죠. 서울경찰청에 근무했나? 근데 우 수석 사건이 떠지니까 바로 신문에 그의 아들인 우모 상경이 외박 91일, 외출 85일, 휴가 10일, 복무 중 3분의 1 이상을 외출 외박을 했다. 뭐 이런 게 도하신문에 터져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이 작가는 어떤 권력이 무너질 때는 배반자나 기회주의자가 나타난다. 이런 자료, 개인이 3분의 1 이상 외출 외박을 했다는 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나오는 건 경찰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에서 너 우아무개 너 꼼짝도 못하고 처박혀 있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지냈겠지 이 친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해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오지게 터지죠. 폭력배한테 터집니다. 여자도 피해를 당하고. 근데 경찰이 이제 이걸 잡았어요, 범인을. 그래서 범인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걸 덮어버립니다. 권력과 폭력. 네, 분명히 우 수석의 아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폭력을 당했다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가 탈영을 했던 뭘 했든 간에. 근데 그걸 보호를 안 해줘. 그때의 대한민국이 그랬다 이겁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마구 까는 식으로 나오죠. 그것도 폭력입니다. 권력도 문제지만 폭력도 문제다. 권력과 폭력 사이.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게 이 뽀로로 놀이라는 거예요. 뽀로로를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TV 만화 프로그램 아닌가요? 여기는 달님이 나옵니다. 달님이 누군지는 아시죠? 미스터 문. 그를 굉장히 추앙했던 사람이 T라고 하는 비서관인가 행정관이죠. 자,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70이 다 돼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중반인 김정은이가 만났죠. 그거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잘 만나도록 그리고 그걸 기자들이 찍도록 다 연출을 하는 게 누구였느냐? 네, 티모 씨였죠. 네.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USB를 줬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지금도 많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바로 그걸 다루고 있어요. 한방 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그 4월달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2월달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할 때 여정이가 왔었죠. 김정은의 여동생. 그때 김여정이가 왔을 때 여정이가요. 2015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궁금해했었는데 2015년 4월쯤에 우리 국정원은 김여정이가 출산을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전엔 배가 좀 불렀다가 한동안 47일 동안 안 나오다가 15년 5월달에 나오는데 몸이 좀 빠져 있어서 애를 낳구나 이렇게 그렇게 봤었죠. 그리고 그 여정이가 평창올림픽에 왔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이 김일성 집안 사람 중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온 게 처음입니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서 온 사절단이 청와대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적은 있지만 김씨 집안 사람은 아니었는데 여정이는 처음으로 그때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났죠. 그때 여정이가 애를 가졌다 안 했다 뭐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무렵에도 출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4월 달에도 대한민국에서는 T 무슨 행정관이 연출을 했고 저쪽에서는 여정이가 했죠. 여정이가 그때도 그렇게 배가 부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해 9월 달에도 평양에서 만났을 때도 그때 뭐 박지원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낳았다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사실은 출산은 평창올림픽에 18년 2월 달에 오기 전에 했을 겁니다.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 여정이가 자기 오빠 즉 문재인을 만나러 가는 김정은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애를 잉태한 상태에서 평창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빠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오라버니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게 어디 사는 겁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정이 그 애가 남쪽 올림픽에 다녀온 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뱃속에 애가 산딸이 가까워오기도 했으니 제가 몹시 걱정이 됐지요. 어쩌고 저쩌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도보다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하면서 문재인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미제국주의 원수들로부터 인민과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위해 다 버텨왔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딱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는데 이때 우리 문 대통령이 USB를 딱 줍니다. 그 USB에 뭐가 들어있겠느냐. 바로 뽀통령, 뽀로로라는 데에서 뽀통령, 뽀로로 대통령이 있는 모양이죠. 그걸 가서 딱 꽂고 컴퓨터 키면은 김여정이 아이가 좋아하는 뽀로로가 나온다. 이걸 줬을 것이다. 이게 소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대북경제개발 지원계획이 담겨있다라고 정부는 발표했고 보수 인사들은 거기에 뭐가 있었다 하고 떠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이 소설 보면서 이 남북관계에 깊이 개입했던 금융인이 그 시절을 어떻게 비꼬고 있는지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